반갑습니다. 항상 테슬라 주가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해서 테슬라와 관련된 뉴스, 테슬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한 뉴스를 다루었는데, 오늘 테슬라 주가 8.6% 폭등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포인트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이런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는지, 테슬라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 중 잘못된 비판은 무엇이고 의미 있는 비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각계 격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는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채널명도 바꾸면서 조금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경제와 금융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 투자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냉혈한처럼 침착할 필요가 있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는 기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슬퍼하는 게 좋다라고 봐서 오늘은 조금 기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막 이런 실수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 8.6달러 아니고 8.6%가 올랐죠. 무려 60달러나 올랐는데, 제가 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700달러 재탈환을 축하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50달러가 넘게 올라버려서 좀 많이 놀랍죠. 분명 이게 단기 노이즈도 끼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석하려고 해도 오늘의 이 8.6%를 모두 다 분석은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 8.6%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면은 이런 정도의 커다란 움직임은 테슬라 정도 시총 규모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커다랗게 움직이는 애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10분의 1, 100분의 1 이런 애들이나 8.6%씩 움직이는 거지, 테슬라가 정말 변동성이 큰 주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하루였죠. 다행히 그 방향이 우상향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거지만 8.6%라는 폭등을 모두 다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지난 6일날 올렸던 영상인데 이 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불안감에 밸류에이션에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고, 이 반등도 금리가 안정될 때 반등이 되는 외부 환경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번에 차량 인도수 발표로 반등은 단순하게 그냥 조금 반등했네 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 게, 이제는 이 초점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테슬라 내부의 퍼포먼스로 옮겨갔다, 펀더멘탈로 옮겨갔다라는 게 사실 제일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6일날 이때 차량 인도수가 나오면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외부 환경에 흔들리던 테슬라가 이제는 내부 펀더멘탈로 초점이 옮겨간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오늘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역시 예상대로 상당히 높게 나왔죠. 그리고 헤드라인에서는 심지어 블룸버그에서도 9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시장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눈도 끔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일단 테슬라가 정말 이제는 펀더멘탈로 초점이 왔다라는 걸 의미하기를 바라고, 기저효과에 대해서도 시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이런 CPI 지수가 딱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개미지옥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프레임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원래 높았죠. 리스크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년째 금리가 올라서 디스카운트가 더 된다 하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시장의 생각은 지난 2달간은 저와 좀 많이 달랐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드디어 시장에서도 충분히 테슬라가 디스카운트가 되었다라고 바라봐 주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이런 실적과 전망이 베이스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전망과 관련된 분석은 조금 더 뒤 살펴볼 거예요. 근데 먼저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다른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요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중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거는 가상화폐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2월에 만들었던 영상을 또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분명 더 큰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상화폐의 미래는 저도 정말 모르겠지만, 만약 테슬라의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비트코인이 개인이 아닌 기관들 사이에서도 더 흔해진다면, 지금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페널티도 사라질 것입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 결국 테슬라의 커다란 이슈 중 하나였는데
발목을 잡던 이슈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발목만 잡고 있는 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론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정말 트윗을 많이 올리기도 하였죠. 한때는 너무 도지코인을 관련된 트윗을 많이 올려서 저는 일론의 정신건강이 걱정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일론의 테슬라의 가상화폐 사랑에 힘입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낸스에서 테슬라를 토큰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이게 이틀 차인데 여기와 관련해서도 좀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980만 이 거래가 되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테슬라의 실제 거래 볼륨을 보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3천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4,400만인데 여기 말대로 막 1,000만이 거래가 되었으면은 와, 코인을 통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닌가. 이제 처음에 코인이 나왔으니까 토큰으로 무조건 매수만 하니까 이 매수세가 엄청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코인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BUSD라는 토큰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죠. 이 BUSD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1달러와 매칭이 되는 코인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은 660만 코인이 거래가 된 게 맞는데, 이거는 달러로 환산됐을 때죠. 테슬라의 주가인 700달러 정도를 나눠주게 되면 9천이라는 테슬라의 주식 거래 개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테슬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작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 실제 양 자체는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죠. 상징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테슬라 거래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굳이 토큰을 이용할 이유가 없죠. 금융시장이 잘 돌아가는데 이렇게 토큰을 이용하는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채굴하시는 분들, 테슬라 한 주를 다 살 수는 없는 분들이 소수점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는 어느 정도 활발할 수 있지만, 대규모 거래가 이런 코인 시장을 통해서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과 관련해서 이제 하루 남았죠. 내일이면 코인베이스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인이 역대급 하락을 겪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3,000불을 통과하였고, 이더리움도 22,300불,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좋든 싫든 비트코인을 벌써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코인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했고, 또 코인을 통해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인을 통해서 테슬라 자동차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코인 시장이 많이 올라서 그 혜택의 일부를 테슬라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코인이 내리게 되면은 그에 대한 반대로 하락 압력도 같이 받게 될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벌써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수익이 상당히 큰 거 아닌가. 네, 사실 큰 게 맞죠. 그런데 이번 1분기 회계 실적에서는 그게 기록은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경우 이거 판매를 할 때만 수익이 인식이 되고, 판매를 하지 않아도 손실은 바로 인식이 되어서 이게 경제적 실질적인 본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회계 기록상으로는 비트코인 이익이 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익을 본 거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테슬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소겠죠.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전기차 판매만으로도 이런 높은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이외에도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에너지 사업, 보험 사업 등등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있지만, 이거는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보고 전기차만 한번 집중을 해서 다른 경쟁 업체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의 분기별 세일즈 기록입니다. 그리고 토요타, 포드, 폭스바겐인지 볼트웨건인지 거기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명하지만 2020년 2분기에 벌써 기존 내연 기관차들이 이빨이 크게 빠지는 걸 봤죠. 이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테슬라는 그때 오히려 매출이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테슬라의 수요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불식을 시킬 수 있는 단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요에 대한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기존 내연기관차들과 밸류에이션에서 테슬라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걸 간단하게 이 분기별 세일즈 차트만 봐도 좀 많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먼저 그 이후로 이 1분기 실적에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죠. 아직까지 회계 자료가 발표되진 않아서 업데이트는 안 되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 매출이 더 높게 나오게 되었죠. 1분기는 전통적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항상 매출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토요타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1분기 때 소비자들이 1분기 때 소비를 훨씬 덜 하죠. 다른 내연기관차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높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고작 3% 올랐다라는 거는 이런 문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비판점이 되겠죠. 또 다른 비판점으로는 왜 다른 기업들은 토요타 같은 경우는 요즘 팔고 있는 매출 규모가 막 780억이고 테슬라는 고작해야 100억인데 왜 테슬라가 훨씬 비싸냐? 포드도 전부 다 370억, 폭스바겐도 790억. 매출 비중 자체가 다른데 테슬라가 조금 잘 나가고 있다지만 왜 이렇게 주가가 높으냐? 네, 이거는 항상 미래가치이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급격하게 커져나가고 있는 EV 시장에서 거기서 급격하게 같이 커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차 제조업체들은 사실상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는 이때 이빨 빠진 거를 땜빵한 거고 사실상 테슬라와 비교해보면 성장성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와 더불어서 이런 기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조 공정 자체는 최적화되어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들은 이제 탄소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 만들면 만들수록 거기에 대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면이 있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같은 거를 팔아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같이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이 시장을 더 크게 확대해 나간다라는 점도 누가 봐도 확실한 면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자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들도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 사실이죠. 아니 그러면은 내연기관차 말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3인방 같은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는 테슬라의 EPS를 보게 되면은 다른 면을 볼 수 있죠. 지난 10년 넘게 적자를 보던 테슬라가 최근에 들어서 흑자를 보고 있고 생산량도 테슬라가 한 분기에 만드는 게 다른 새롭게 등장한 신규 전기차 제조 업체와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전기차 업체들은 건너야 되는 단계가 아주 많죠. 일단 흑자 전환이 1차적인 건데 테슬라는 10년이 걸렸고 후발주자들은 조금 빠르게 된다 할지라도 5년 정도를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현금이 필요하겠죠.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또 생산 규모를 엄청나게 늘려나가야 될 겁니다. 물론 거기에 성공해서 흑자 전환에 한다면은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한 번 더 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단계를 논하기에는 테슬라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수요에 대해서도 질문을 품는 분들이 많으시죠. 미래 수요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팔린 게 맞는데 미래에도 생산하는 대로 다 팔릴까? 라는 비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이 비판에 대해서는 TAM이라는 개념으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Total Available Market 혹은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이제 실제 접근 가능한 시장의 총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역별로 판매를 보게 될 경우 중국 시장이 지난 2020년부터 급격하게 커나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오히려 미국 시장마저도 넘길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중국 시장이 이렇게 커나갔을까요? 중국 시장 자체가 커다란 시장이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바로 그 이유는 중국의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원래는 중국에서 많이 팔 수 없었는데 지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져서 훨씬 더 중국 시장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베를린에서 이제 기가 팩토리가 완성되면 유럽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수요보다 훨씬 더 큰 수요가 유럽에서 열릴 거다라는 것도 분명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탐이라는 개념은 SUV에 해당하는 모델 Y가 나왔을 때 또 폭발적으로 중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봤듯이 지리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마다 증가하고 또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새로운 수요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사이버트럭도 남아있고 로드스터는 아주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로드스터, 세마이, 여러 가지 모델들 25,000불짜리 모델 이런 모델들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 잠재적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한 1, 2년 정도가는 사실은 3년 이상을 저는 보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1, 2년 정도가는 생산하는 대로 다 판매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판으로는 또 홍강의 미니 같은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러면은 또 테슬라의 시장을 갉아먹는 거 아니냐, 테슬라보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조금 어이없는 비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를 거의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포도알이랑 수박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미니 가격이 유로로 3,200유로 이거를 달러로 바꾸면은 5,000달러가 안 되는 자동차입니다. 저가형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다른 자동차이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같이 아주 도시가 많고 주행 거리 자체가 길 필요가 없는 곳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때 편의를 위한 자동차이지 장거리 주행용으로 설계된 전기차는 아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런 홍강 같은 경우는 3사가 합작해서 만들어서 제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마진을 좀 보려고 했는데 이걸 확정적으로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를 5% 미만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자체가 이제 5,000불이 안 되는데 거기에 5% 마진이면 100대를 팔아야지 테슬라 차 한 대 판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비판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